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호의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량한 마음이 때로는 어떤 시련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하회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하회마을. 낙동강이 마을을 둘러싸며 흐르는 이곳에는 수백 년 된 한옥들이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기와지붕 한옥 마당에서는 한 노인이 정성스럽게 고추 모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상철, 만 72세.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그는 40년 전 28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논 3,000평을 물려받았습니다. 안동시 하회리 156-2번지. 낙동 강변의 기름진 평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될 것 같네. 모종들이 참 튼튼하게 자랐어. 상철은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부산으로 떠났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외로움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성실히 가꾸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안길로 낡은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지는 엔진 소리에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철아, 상철이 있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상철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아, 이 목소리가... 내레이터 대문 너머로 나타난 사람은 사촌형 오상만, 만 75세였습니다. 한때 서울에서 건설업으로 제법 큰 돈을 벌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통하던 그였습니다. 형님, 어쩐 일로 이렇게... 하지만 3년 만에 본 상만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차림도 평소의 번듯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상철아,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다. 형님, 우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마루에 앉은 상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상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형이 완전히 망했다. 예, 무슨... 사업이 다 무너졌어. 코로나 때문에. 건설 현장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자재비는 치솟고. 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고 상만의 중소건설업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도, 서울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빚이 2억이 넘어. 형님, 그럼 어떡해. 그래서 여기 왔다. 상철아, 형이 어디 갈 곳이 없다. 상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평소 만나지 못했다지만 피부치 형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니. 상철아,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형님. 내가 가진 논. 그 한쪽 끝에 작은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서 당분간 농사를 지으며 버텨보려 한다. 상철의 논은 하회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오학조가 1950년에 처음 구입하여
아버지 오두성이 1978년에 추가로 인근 땅을 매입해 총 3,000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철이 정식으로 상속받아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혼자서 가꿔온 땅이었습니다. 1년만, 아니 6개월만이라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테니까. 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쳐 가족이 지켜온 터전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형님, 그런데 농사 경험이 있으시나요? 서울에서 건설업만 하시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잖아. 그때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며 농사일도 도왔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때 상만이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철아, 그런데 논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기억하나? 네, 경계요? 아, 그냥 비닐하우스 지을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상철은 논 쪽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큰 느티나무 있죠? 그게 우리 땅의 동쪽 끝이고 서쪽으로는 저기 돌담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아, 그런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다고요? 아니야.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말이 맞을 거야. 상만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의 경계에 대한 다른 기억이라는 언급이 훗날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상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혼자 지켜온 땅이었지만 형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 상철아, 미안하다. 형이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을 했나? 아닙니다. 좋습니다. 뭐라고? 논 동쪽 끝, 느티나무 근처에 비닐하우스 한 동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면 될까요? 상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정말 고맙다. 형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꼭 보답하겠다. 형님, 가족인데 무슨 보답이요. 그냥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마음 편히 계세요. 그날 저녁 상만은 상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의 하룻밤이었지만 상만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00평?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농사로 다시 일어서려면. 한편 상철은 마당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님이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농사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상만은 일찍 일어나 논을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3,000평의 넓은 땅, 낙동 강변의 기름진 토양. 상만의 눈에는 단순한 농지 이상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땅이면 정말 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데. 2024년 4월 5일 청명한 봄날. 상만은 약속대로 논 동쪽 끝 느티나무 근처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이 정도 위치면 괜찮겠지? 네, 형님. 저기가 딱 경계선이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일주일간 상만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길이 25m, 폭 8m, 정확히 200평 규모의
작은 비닐하우스 한 동이었습니다. 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형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상마는 하우스 안에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갑자기 농사를 시작한 것 치고는 제법 열심이었습니다. 상철아, 토마토가 잘 되면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겠지? 그럼요, 형님. 안동 토마토가 품질이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4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상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있나?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토마토가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어서 말이야. 상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잘 되려면 조금 더 넓어야 할 것 같다. 저기 웅덩이 있는 곳까지만 써도 될까? 웅덩이요? 아, 저기 작은 연못 같은 곳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 거기까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상철은 그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웅덩이까지라면 처음 약속했던 200평에서 100평 정도 더 넓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00평 정도 더 넓어지는 건데. 상철아, 미안하다. 형이 너무 욕심부리나? 상만의 표정이 순간 초라해졌습니다. 상철은 그런 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다, 상철아. 형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상만이 사용하는 땅은 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만의 욕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5월 중순이 되자 상만은 더욱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상철아, 부탁이 또 하나 있다. 네, 형님. 농기구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 그리고 저기 빈 땅에 상추랑 깻잎도 심어보면 어떨까? 상만이 가리킨 곳은 이미 사용 중인 땅에서 서쪽으로 50m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곳까지 하면 아, 많이 넓어지나? 그럼 안 되겠다. 아니에요. 그냥 창고는 꼭 필요하실 테고. 상철은 또다시 허락했습니다. 이제 상만이 사용하는 면적은 500평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200평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상만의 요구가 점점 대담해집니다. 6월 들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사촌형이 땅을 꽤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였는데 이 소식은 곧 마을 이장인 박 이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 이장은 상철과 40년 지기였습니다. 상철아, 나다. 아, 이장님. 들어오세요. 상철아, 내 사촌형 일로 마을에서 말이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땅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야.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상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형님이 농사를 지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상철아, 내가 착한 건 좋지만 선을 분명히 해야 해. 호의가 계속되면. 이장님? 아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나 보다. 그래도 조심해라. 7월 초 상만의 말과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 기억나나? 어떤 이야기요, 형님? 우리 아버지들이 이 땅을 샀을 때 말이야. 상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님, 저희 아버지가 1978년에 혼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내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도 함께 돈을 냈어. 그런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상철아, 너는 어렸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제들끼리 이 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었어. 상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땅은 형제가 함께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 하지만 형님, 등기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등기야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상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의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7월 말 상만은 더욱 대담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혹시 우리 아버지들이 쓴 문서 같은 거 본 적 없나? 문서요? 응, 이 땅에 대한 형제간 약속 같은 거 말이야. 아니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 집에서 찾아봐야겠다. 상만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런 문서가 있다면 이 땅의 소유권이 다를 수도 있거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상철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행동과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7월 말까지 상만이 사용하는 땅의 면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 200평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새 800평이 넘어갔습니다. 전체 3,000평 중 4분의 1이 넘는 면적이었습니다. 상철은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농사지을 땅이 별로 남지 않는데. 하지만 상만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농사를 지어볼까 생각 중이야. 더 큰 농사요? 응. 이 땅이 워낙 좋으니까 말이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는 표현에 상철은 움찔했습니다. 형님, 우리 땅이라고 하시면. 아, 내 말은 가족 땅이라는 뜻이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마을 부녀회장인 정석이가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 씨,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사촌형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이상한 말이요? 자기도 그 땅에 권리가 있다느니, 원래는 공동 소유였다느니.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곧 정리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더라고요. 정리가 된다고요? 상철 씨, 조심하세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상만의 욕심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커져갔습니다. 200평에서 시작된 것이 800평을 넘어섰고 잠시만 써달라던 부탁은 우리 땅이라는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만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 의심스러운 문서에 대한 언급, 그리고 곧 정리가 될 것이라는 말. 상철은 아직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새벽 5시 30분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논에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 새벽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에 도착한 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트랙터로 농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상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갈고 있는 땅의 위치였습니다. 형님, 형님, 상철아. 일찍 나왔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나? 농가리하고 있잖아. 상철은 상만이 갈고 있는 땅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상만이 사용하던 800평을 훨씬 넘어서는 곳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약속한 부분을 벗어난 곳 아닌가요? 약속? 무슨 약속? 처음에 200평,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서. 상철아, 그게 무슨 말이냐? 상만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단호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땅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저희 아버지가 사셔서. 아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어. 상만은 주머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라. 이게 증거야. 상철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웰이 156-2번지 토지는 오두성, 오학범 형제가 공동구매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함. 1978년 3월 20일. 이게 뭔가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쓴 각서야. 이 땅을 함께 샀다는 증거지. 상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체도 어색하고 종이도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이 글씨가 우리 아버지 글씨인지 확실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버지 글씨를 모르겠나?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글을 거의 못 쓰셨는데 그때는 쓸 줄 아셨어. 중요한 일이니까 직접 쓰신 거야. 상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형을 의심한다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정리요? 이 땅의 진짜 소유권을 말이야. 상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월에 상철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관리해온 건 고맙다. 하지만 원래는 우리 공동 소유야. 형님, 하지만 등기는 편의상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도 돈을 냈어. 상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너는 어렸으니까 몰랐을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상만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을 반반씩 나눠서 관리하자. 반반씩요? 그래. 3,000평이니까 각자 1,500평씩 말이야. 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지켜온 땅을 갑자기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회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철이네 사촌형이 땅 절반을 자기 거라고 한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각서까지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 박 이장이 급히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장님,
저도 어이가 없어서 내 사촌형이 마을 사람들한테 각서를 보여주며 다니고 있다더라. 각서요? 땅을 공동 구매했다는 각서 말이야. 그런 게 정말 있나?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박 이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4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8월 20일 마을 부녀회장 정석이가 급하게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사촌형이 면사무소에 갔다 왔어요. 면사무소에요? 토지대장이랑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어갔다더라고요. 상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서류 준비하는 것 같다고 면사무소 직원이 그러던데요. 서류 준비요? 상철은 급히 면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아, 사촌분이 며칠 전에 다녀가셨어요. 뭘 하러 오셨나요? 토지 관련 서류들을 전부 열람하셨어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까지. 혹시 다른 신청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아직은 없지만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월 25일 마을 경로당에서 상만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오상만 씨, 무슨 일인가? 하웰이 156-2번지 땅 말입니다. 그 땅이 원래는 제 아버지와 상철이 아버지가 공동 구매한 땅입니다.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각서가 있습니다. 1978년에 작성된 것으로. 상만 씨,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형제간의 사적인 약속이었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철이가 혼자 관리해 온 건 제가 서울에 있어서 맡겨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정리할 때가 됐죠. 이 소식은 곧 상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40년 가까이 혼자서 갖고 온 땅을 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절반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것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던 형이 내가 뭘 잘못했나? 형님을 도와드린 게 잘못이었나? 다음 날 박 이장이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각서가 있는 건지. 상철아,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지도. 상철아, 정신 차려라. 내 아버지가 1978년에 혼자서 그 땅을 샀다.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야.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995년에 정식으로 상속받아서 등기까지 마쳤잖아. 40년간 내가 혼자 농사 지은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2024년 8월 상만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상철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땅의 소유권까지 주장하기 나선 것입니다. 위조로 의심되는 각서, 면사무소에서의 서류 수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의 당당한 선언. 상만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만이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철의 호의가 상만의 권리 주장으로 바뀐 지 한 달. 8월 한 달 동안 상만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드디어 그가 준비해온 최후의 카드가 공개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한 장의 소장. 그것은 40년간 평화롭게 농사를 지어온 상철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상철은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원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상철 씨 계신가요? 네, 저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등기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법원이라는 단어에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안동지방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장의 내용을 보니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원고 오상만 만 75세, 피고 오상철 만 72세, 소송물가액 3억 원, 청구 취지 안동시 하회리 156-2번지 토지 3,000평 중 1,500평에 대한 공유지분 확인 3억 원, 소송물가액이 3억 원? 상철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법정 한 번 가본 적 없는 그에게 이런 소송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소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당 토지는 1978년 원고의 부친 오학범과 피고의 부친 오두성이 공동으로 구매한 토지로서 소장에는 상만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3월 당시 두 형제는 각각 5천만 원씩 출자하여 총 1억 원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편의상 피고 부친 명의로 등기하였음.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는 형제 공동 소유임을 확인받고자 함. 5천만 원씩?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5천만 원을? 1978년 당시 5천만 원이라면 지금 가치로 몇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상철의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오랜 기간 모은 돈과 농협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땅을 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서울 거주로 인해 토지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관리 위임일 뿐 소유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 위임이라고? 내가 40년간 혼자 농사 지은 게 관리 위임? 상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철은 당장 안동 시내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철은 김 변호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보여주세요.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이군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40년간 혼자 농사 지은 땅인데. 상철님, 일단 침착하시고. 여기 나온 각서라는 게 정말 존재합니까? 보여주기는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도 어색하고. 그렇다면 위조 문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철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어떤 증거들이요?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 변호사가 프린트한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1978년 4월 15일 오두성 씨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네요.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1995년 8월 20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철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명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철의 아버지, 그리고 상철 단독 소유였습니다. 공동구매라면 처음 등기할 때부터 공유 지분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형님 주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네요? 적어도 등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철님, 혹시 다른 증거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증거요? 예를 들어 농업소득신고서라든지 농지원부라든지 그동안 이 땅으로 농사지신 기록들 말입니다. 상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라면 40년치가 다 있어요. 소송 소식은 삽시간에 하회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소송을 걸었다고? 상철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다. 마을 이장 박 이장은 특히 분개했습니다. 40년 전 상철이 아버지가 그 땅 살 때 나도 도와줬거든. 혼자서 샀다고. 맞아요. 그때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상철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만이가 완전히 돌았구나.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나?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겠어. 상철이가 혼자 40년간 농사 지은 걸 다 봤잖아. 하지만 상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 저녁 상만은 자신의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상만 씨, 소장 접수 잘 됐습니다. 변호사님, 승산이 어떻습니까? 각서만 진짜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겁니다. 하지만 상만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 필적 감정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적 감정요? 각서의 글씨가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 것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요즘 과학수사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위조는 다 잡아냅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레이터 상철은 지난 8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3월 15일 눈물을 글썽이며 도움을 청하던 사촌형.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족을 도와주는 마음이었습니다. 200평만 써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는 3억 원짜리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늘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변호사 비용도, 재판도. 하지만 상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대에 걸쳐 지켜온 땅이었고 40년간 자신이 혼자 갖고 온 터전이었습니다. 11월 10일 김 변호사가 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철님 답변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각서의 진위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필적 감정이요?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 5분이 증인으로 서주기로 하셨어요. 박 이장을 비롯해 마을 어르신들이 상철을 위해 증인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상철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상철과 상만 형제의 갈등은 마침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따뜻한 호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1월의 차가운 법정 대결로 귀결된 것입니다. 한편에는 40년간 혼자서 땅을 지켜온 상철과 그를 지지하는 마을 공동체가, 다른 한편에는 위조로 의심되는 각서를 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만이 서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깨어진 가족의 정은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15일 안동지방법원. 8개월 전 눈물로 시작된 호의가 마침내 법정에서 그 진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40년간 땅을 지켜온 상철과 그를 지지하는 마을 사람들이, 다른 쪽에는 위조각서를 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만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안동지방법원 제3민사부. 상철은 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박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1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반대편 원고석에는 상만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립하십시오. 판사님 입정하십니다. 앉으십시오.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중반의 엄숙한 표정을 한 판사였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오상만 씨? 네, 맞습니다. 피고 오상철 씨? 네. 네, 맞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서는 법정이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럼 원고 측부터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3월 원고의 부친 오학범과 피고의 부친 오두성은 형제간에 합의하여 안동시 하회리 156-2번지 토지를 공동구매했습니다. 상만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토지 대금 총 1억 원 중 각자 5천만 원씩 출자했으며 단지 편의상 피고 부친 명의로 등기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1978년 3월 20일자 각서가 있습니다. 상만의 변호사가 그 유명한 각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하회리 156-2번지 토지는 오두성, 오학범 형제가 공동구매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각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 각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왜 위조라고 단정하십니까?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사건의 핵심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최근 23개월 내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필체 또한 고인 오학범의 것이 아님을 확인함.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종이의 연대 측정 결과 2024년 89월경 제작된 종이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고는 위조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원고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서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착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1978년 4월 15일자 등기부등본입니다. 피고에 붙인 오두성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1995년 8월 20일 피고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등기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985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년간의 농업소득 신고서입니다.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농지원부, 농업인하긴서, 농협 출하 기록 등 모든 농업 관련 서류가 피고 단독 명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토지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재판장님, 만약 공동 소유였다면 농업소득도 공동신고하거나 최소한 관리비용이라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박이장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1978년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하회마을 이장을 했고 상철이 아버지가 그 땅을 사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이 아버지 오두성 씨는 오랜 기간 돈을 모으고 농협에서 대출도 받아서 혼자 힘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박 이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원고 오상만 씨는 그때 이미 서울로 올라간 후였고 토지 구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절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간 상철이가 혼자서 농사를 지었고 상만 씨는 올해 3월 전까지 그 땅에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마을 어르신 김영수만 78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978년 당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두성 씨가 그 땅을 살 때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어요. 형제 공동 구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을 부녀회장 정석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상만 씨가 올해 3월에 와서 처음에는 잠시만 땅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을 부리더니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고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부터 2024년까지 46년간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어떤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건 농업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럼 토지세나 재산세는 누가 냈습니까? 그건 상철이가. 공동 소유라면 세금도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각서를 언제 어디서 발견했다고 주장합니까? 집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2024년 8월경에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네. 아니, 그게. 상만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단지. 상만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내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피고 측 최종 변론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 본상 명확히 피고 단독 소유입니다. 둘째, 40년간의 농업활동 기록이 모두 피고 명의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위조 문서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다수의 마을 주민이 단독 구매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각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위조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등기부등 본상 1978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40년간의 농업소득 신고, 세금 납부, 농업활동이 모두 피고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넷째, 다수 증인들이 단독 구매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 하회리 156-2번지 토지는 피고 오상철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원고의 위조 문서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두 형제는 마주쳤습니다. 형님, 됐다. 할 말 없다. 상만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형님, 그냥 처음처럼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가 너무 과했다. 마을 사람들은 상처를 축하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철아, 이겼다. 네. 고마워요, 이장님. 하지만 상철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가족을 법정에서 이긴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2024년 12월 15일 안동지방법원에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위조각서로 남의 땅을 가로채려던 욕심은 과학 앞에서 무너졌고 40년간 성실히 땅을 지켜온 농부의 권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과의 법정 대결, 호의로 시작된 이야기가 법정에서 끝나야 했던 현실. 판결이 나온 지 나흘 후 상만은 그가 머물렀던 작은 임대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패배 이후 그는 더 이상 마을에 있을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의 손에는 9개월 전 가져왔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3월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위조 문서 사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억 빚에 이제 정과자까지 될 판이니 상만은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땅.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철 형님, 저입니다. 상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만의 목소리는 9개월 전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함도 당당함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자포자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처음처럼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면. 상철아. 상만이 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호의를, 내 권리로 착각했어. 형님, 처음에는 정말 200평만 써달라는 거였어. 그런데 욕심이 났지. 땅이 너무 좋으니까. 상만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욕심이 커졌고 결국은 아예 내 땅으로 만들고 싶어졌어. 그래도 위조 문서까지는. 돈이 급했거든. 2억이란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보다. 상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9개월 전에 그 가짜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형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상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도 어려우셨으니까. 아니야. 어렵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12월 22일 오전 8시 상만은 마지막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위조 문서를 만든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구나. 상만은 마지막으로 상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들판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있었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상철이 혼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40년간 혼자 지켜온 땅을 내가 뭐라고 탐을 냈을까? 상만의 차는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손을 흔들어주지 않는 쓸쓸한 길을 따라서 상만이 떠난 후 상철은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9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가족을 잃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마을 이장 박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상철아, 왜 여기 혼자 앉아 있나? 이장님,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아직도 내 사촌형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박 이장은 상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호의를 너무 쉽게 베푼 것 같아요. 그게 잘못이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잘못인가? 박 이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형이 호의와 권리를 구분하지 못한 거지. 그래도 뭐가? 내가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며칠 후 마을 부녀회장 정석이가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석이님, 우리 모두가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어서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상철이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더 일찍 말리지 못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속셈이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상철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레이터 2025년 1월 상만에게 연락이 온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상철아, 내 사촌형 소식이야. 네. 위조 문서 사용으로 검찰에서 기소됐다더라. 상만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빚쟁이들이 찾아다니고 있다고.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됐어. 그래도 그분도 살 길이 있을 거예요. 내레이터 상철은 여전히 상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너는 정말 어쩜 그렇게 마음이 착하냐? 하지만 상철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호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선량함과 무분별함은 다르다는 것을. 내레이터 2025년 3월 15일, 정확히 1년 전 상만이 처음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상철은 논에서 올해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구나. 그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주되 선을 분명히 하자. 내레이터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내레이터 가까이 와보니 서울에서 사업하는 조카였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쩐 일로? 삼촌, 제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혹시 도움을? 상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일단 집에 와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 그런데, 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기한을 정하고 이자도 받을 거야. 이것이 상철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호의는 호의대로, 권리는 권리대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상철은 논두렁에 앉아 지나간 인연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의 옆에는 조카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안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그때 조건을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왜? 덕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도와주셨다면. 내레이터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의와 권리는 다른 거더라.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져. 멀리서 박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상철아, 여기 있었구나. 이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내 덕분에 우리 마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 뭘 배웠다는 거예요? 선량하되 현명해야 한다는 걸.
도와주되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내레이터 하회마을에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선량함과 현명함이 함께해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철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하회마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호의로 시작된 9개월의 여정이 법정에서 마무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지혜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실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호의와 권리를 구분하고 선량하되 현명하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